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중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산마오의 산문집 사하라 이야기입니다. 옮긴 이는 조은, 펴낸 곳은 지나복스입니다. 고국을 떠나 세계 각국을 떠돌던 호기심 많은 대만 아가씨 산마오는 잡지에서 우연히 본 사막 사진의 깊은 인상을 받아 사하라 사막행을 결심합니다. 산마오를 사랑한 스페인 남자 호세는 그녀의 고집을 꺾고 자기 곁에 잡아두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묵묵히 짐을 챙겨 먼저 사막으로 가서 일자리를 얻고 그녀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렇게 그들은 1973년 북아프리카의 서사하라에서 결혼해 정착했습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사막의 품에 안긴 산마오. 하지만 몇 년 후 남편 호세가 잠수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오랜 타국 생활을 접고 타이완으로 돌아와 문화대학에서 문학 창작을 가르치며 집필과 강연 활동을 병행하게 되고 1991년 장하이링의 사랑을 그린 시나리오 곤곤 홍진을 마지막 작품으로 48세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지금까지도 중국 독자들의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입니다. 사하라 이야기는 두 사람의 사하라 사막에서의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신혼생활을 담백하고 위트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쾌활하고 당당하고 호탕한 산마오. 하지만 산마오의 사하라 생활은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서사하라의 라윤이라는 소도시에서 그곳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결혼을 하는 과정에 얽힌 결혼 이야기. 온몸을 천으로 감추고 사는 여인들이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지 않는 이웃들에게 펼치는 산마오의 활약을 이야기한 의술로 세상을 구하다. 화석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막의 진흙 속에 빠진 남편 호세를 구하기 위한 긴박하고 가슴 졸이게 하는 황야의 밤 등 11편의 글 모두 우리를 특별한 경험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 중에 사막의 이웃들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막의 이웃들. 내 이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사하라 위족이다. 더러운 옷이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그들이 가난하다고 착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당당한 직업이 있고 정부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유럽인에게 집을 세놓고 양과 염소도 잔뜩 기른다. 시내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들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한다. 경제적 기반이 없는 사하라 위족은 이곳 라윤에서 살 수가 없지. 작년에 처음 이곳에 온 몇 달간은 라윤을 떠나 깊고 거대한 사막으로 여행을 다녔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강도를 만난 것처럼 주머니가 텅 비곤했다. 사막에 사는 가난한 사하라 위족은 내 텐트의 못 하나까지 빼갈 정도였으니 지니고 갔던 물건이야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사막의 번화가라는 라윤에 살게 되면서 이웃들이 모두 사막의 부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속으로 무척 다행스러웠다. 돈 많은 이웃들과 어울려 살면 이점이 많을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자면 그건 완전한 착각이었다.
처음으로 이웃집에 초대받아 차를 마신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보니 호세와 내 신발에는 염소똥이 덕지덕지 묻어있고 내 긴 치마에는 집주인 막내 아들이 흘린 침으로 커다란 얼룩이 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집주인이 딸들에게 물로 바닥을 닦고 깔개는 햇볕에 말리라고 가르쳐 주었다. 물론 물통과 가루비누, 대걸레와 물은 전부 내가 내주어야 했다. 여기서는 이웃끼리 다들 무척 친밀했기 때문에 내 물통과 대걸레는 종종 저녁까지 돌고 돌면서 좀처럼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이웃들은 다 쓰고 난 물통과 대걸레를 분명히 돌려주었으니까. 우리 집에는 번지도 없었지만 이곳에 오래 사는 동안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수많은 이웃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나는 군자의 사귐은 담담하기가 물과 같다는 도리를 충실히 지키려고 약을 나눠줄 때 말고는 이웃과 그다지 왕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웃들이 어찌나 들락날락하는지 우리 집 문턱이 다 다를 지경이었다. 문을 열었다 하면 이웃 아낙들과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이웃들은 우리 집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훤히 꿰뚫게 되었다. 호세와 나는 좀스럽게 굴지 않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려 했다. 그런데 그들은 서서히 우리의 약점을 한껏 이용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9시쯤부터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저런 요구에 끊임없이 시달렸다. 우리 형이 전구 하나만 빌려달래요. 엄마가 양파 하나만 달래요. 아빠가 휘발유 한 통만 빌려오래요. 솜이 좀 필요한데 헤어드라이어 좀 빌려주세요. 언니가 다리미 좀 빌려오래요. 못 좀 주세요. 전깃줄도요. 이 밖에도 이웃들은 별의별 것을 다 달라고 했는데 가증스럽게도 우리 집에는 그 물건들이 모조리 있었다. 그래서 빌려주지 않으면 괜히 미안하고 또 빌려주면 당연히 돌려받지 못했다. 이런 얄미운 인간들, 왜 시내에 가서 사다 쓰지 않는 거야? 호세는 늘 이렇게 투덜거렸지만 아이들이 오면 곧바로 물건을 내주고 말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웃 아이들은 돈까지 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문 밖에 나서기만 하면 아이들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5페세타만 주세요. 5페세타만 하고 외쳐댔다. 그 중에는 집주인의 아이들도 끼어 있었다. 나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굴하지 않고 내내 달라붙었다. 어느 날 나는 집주인이 아이에게 말했다. 너희 아빠는 이 낡은 집을 우리한테 빌려주고 10,000페세타를 받는단다. 그런데 너까지 날마다 5페세타를 달라고 하니 차라리 이사 가는 게 낫겠다. 그 뒤로 아이들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캐러멜을 달라고 했다. 그거야 기꺼이 나눠줄 수 있었다. 아마 아이들은 내가 이사 가는 게 싫었나 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달라고 조르지 않는 거겠지. 하루는 이웃집 꼬맹이가 라프 가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보니 집채만한 낙타 시체가 문 앞에 놓여있고 바닥은 시뻘건 피로 흥건했다. 나는 기겁을 했다. 우리 엄마가 이 낙타를 아줌마네 냉장고에 좀 넣어두래요. 고개를 돌려 내 조그만 냉장고를 보니 한숨이 나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라프에게 말했다.
라프, 엄마한테 가서 말해. 너희 집 큰 방을 나한테 반지꼬리로 쓰라고 주면 이 낙타를 우리 냉장고에 넣어준다고. 라프는 곧바로 물었다. 아줌마 바늘이 어디 있는데요? 당연히 낙타는 우리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라프 엄마는 거의 한 달 동안 굳은 표정이었다. 그녀는 단지 이 말 한마디만 했다.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당신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사하라위족은 모두 자존심이 무척 강했다. 나는 감히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아낙네 여럿이 몰려와서 빨간 약을 빌려달라고 했다. 나는 약을 내주지 않고 고집을 부려보았다. 누가 다쳤어요? 그럼 다친 사람 보고 와서 바르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은 가져가서 발라주겠다고 우겼다. 몇 시간 뒤 밖에서 둥둥 북소리가 들려왔다. 뛰어나가 보니 공용 옥상에서 여자들이 얼굴과 두 손에 빨간 약을 잔뜩 칠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유쾌하기 그지없는 광경이었다. 빨간 약이 이렇게 희한한 효과를 낳는 걸 보고 나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더욱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조수로 일하는 이웃집 남자였다. 그는 문명의 세례를 좀 받더니만 다른 식구들처럼 손으로 식사를 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식사 때마다 그 집 아이가 달려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우리 집 아빠가 지금 식사하신대요. 나이프와 포크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그날의 거래가 시작되곤 했다. 그 아이는 매번 빌려간 나이프와 포크를 되돌려주긴 했지만 귀찮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이의 새 것을 사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이틀 뒤 그 아이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왜 또 왔니? 엊그제 내가 사준 건 어쩌고.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엄마가 그건 새 거니까 잘 놔둔대요. 지금 아빠가 식사를... 너희 아빠가 밥 먹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아이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아이는 작은 새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걸 보자 마음이 약해져서 나이프와 포크를 또 빌려주고 말았다. 어쨌든 밥 먹는 일은 중요하니까. 사막의 집은 모두 지붕 한가운데에 구멍이 나 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이다. 밥을 먹을 때는 물론 잠을 잘 때도 이웃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 그 구멍을 통해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모래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칠 때면 집안으로 모래가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이런 날씨 속에서 살려면 호세와 나는 모래강이 사오정 역할을 맡아야 했다. 다른 배역을 맡을 여지가 없었다. 집주인에게 누차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좀처럼 구멍을 막아주려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우리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호세가 3주에 걸쳐 일요일마다 작업한 결과 노란색 불투명 유리로 구멍을 잘 막았다. 유리로 비친 따사로운 햇살을 가득 품은 집안은 무척이나 아름답고 깔끔했다. 고심 끝에 커다란 화분 9개를 새로 만든 지붕 아래 끌어다 놓았더니 화초들은 더더욱 푸르러졌다. 덕분에 우리 생활 환경이 한층 개선된 느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요리 책을 보면서 케이크를 만드느라 분주했다.
그때 갑자기 유리로 덮은 지붕 위로 누군가가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내 머리 위로 커다란 염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망할 놈의 염소가 경사진 우리 지붕을 산피탈처럼 타고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식칼을 쥐고 옥상으로 통하는 베란다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옥상에 채 닿기도 전에 빠직 소리가 들리더니 곧 하늘이 내려앉는 굉음과 함께 부러진 나무 판자와 유리 조각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물론 그 커다란 염소도 우리의 작은 집안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미친 듯이 흥분해서 황급히 빗자루를 집어들고 염소를 두들겨 내쫓았다. 그러고는 화가 잔뜩 난 채 뻥 뚫린 구멍으로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망가진 지붕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우리는 할 수 없이 다시 재료를 사다가 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기아가 어떨까? 내가 제안했다. 안 돼. 우리 집에는 거리로 난 창 하나밖에 없는데 귀화로 막으면 빛이 하나도 안 들잖아. 호세는 무척 괴로워했다. 호세도 일요일까지 일하기는 싫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지붕을 흰색 반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새로이 단장했다. 호세는 옥상에 허리 높이의 울타리도 만들어 이웃 옥상과 분리시켰다. 염소나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지하고 툭하면 옥상에 널어놓은 내 속바지를 가져가는 이웃 여자애들도 막기 위해서였다. 그 애들은 훔쳐가는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다시 옥상에 던져놓았다. 바람에 날려갔던 셈 칠 수밖에 없었다. 플라스틱 지붕으로 새로 덮은 뒤에도 염소가 4번이나 더 떨어졌다. 참다 못한 우리는 이웃에게 가서 그것들이 한 번만 더 지붕을 뚫어 놓으면 그냥 잡아먹어버릴 테니 염소 우리를 제대로 닫아두라고 경고했다. 우리 이웃은 다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건 조용조용 따지건 아무 대답 없이 염소를 껴안고 살살 눈웃음만 쳤다. 염소가 지붕에서 곤두박질 치는 희한한 광경은 계속 이어졌지만 호세는 그때마다 집에 없어서 그게 얼마나 간 떨어지는 상황인지 체험하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정신 나간 염소 한 떼가 울타리를 펄쩍펄쩍 뛰어넘더니 겁도 없이 지붕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다. 나는 즉시 고함을 질렀다. 호세, 호세, 염소가 왔어. 호세는 보고 있던 잡지를 내팽개치고 거실로 뛰쳐나왔지만 한 발 늦었다. 초중량급 염소 한 마리가 플라스틱 지붕을 부수고 호세 머리 위로 쿵 떨어졌다. 둘 다 시멘트 바닥에 뻗어 끙끙대고 있었다. 간신히 염소 밑에서 기어나온 호세는 아무 말 없이 밧줄을 가져다 염소를 기둥에 묶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 어느 집 막대먹은 인간이 염소를 풀어놓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옥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일 잡아먹어버리겠어. 호세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리는 옥상에서 내려와 다시 염소한테 갔다. 포로는 울기는커녕 도리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맙소사, 내가 1년 동안 정성 들여 가꾼 화초 잎사귀를 이 녀석이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운 것이 아닌가. 나는 놀라고 화가 나고 속상한 나머지 손을 쳐들고 전신의 힘을 모아 염소의 따귀를 한 대 갈겼다. 호세, 이것 좀 봐.
그러고는 욕실로 뛰어들어 커다란 수건에 얼굴을 파묻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내가 사막 생활에서 기운이 빠져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었다. 염소는 물론 잡아먹히지 않고 무사했다. 이웃들과도 계속 화목하게 지냈다. 이웃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느라 우리 집 문턱만 반질반질 달아갔다. 하루는 성냥이 다 떨어져 집주인네로 달려가 빌려달라고 했다. 없어요, 없어. 안주인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다른 이웃집 부엌으로 뛰어갔다. 당신한테 세개비 주고 나면 우리가 쓸 게 없는데. 이웃 여자의 표정은 딱딱하기 그지없었다. 이거 지난주에 내가 준 거잖아요. 지금까지 5값이나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맞아요. 아무튼 지금은 1값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줘요? 이웃 여자는 더욱 불쾌해했다. 당신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나는 그들에게 배운 말투로 이렇게 내뱉었다. 성냥 3개비를 간신히 얻어가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슈바이처처럼 산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사막에서 1년 반을 살면서 호세는 이웃의 전기공, 목수, 미장이가 됐고 나는 대서인, 간호사, 선생, 재봉사 노릇을 하게 됐다. 모두 이웃들이 훈련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사하라위 소녀들은 피부가 좋고 얼굴도 무척 예쁘다. 평소 부족 사람들 앞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했지만 우리 집에 오면 모두 얼굴을 가릴 천을 활짝 걷었다. 그중 미나라는 아이는 정말 아리따운 소녀였다. 미나는 나도 좋아했지만 호세를 더욱 좋아해서 호세가 집에 있기만 하면 곱게 단장하고 우리 집에 와서 앉아있곤 했다. 나중에는 우리 집에 앉아있는 것이 별 재미가 없어졌는지 차츰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호세를 자기 집으로 불러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또 미나가 와서 창밖에서 소리쳤다. 호세, 호세. 우리는 그때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미나에게 물었다. 호세는 왜 찾아? 우리 집 대문이 망가졌어요. 와서 좀 고쳐주세요. 호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려고 했다. 못 가. 밥이나 마저 먹어. 나는 내 그릇에 담긴 밥까지 몽땅 호세 그릇에 쏟아붓고 또 한 그릇을 퍼다 주었다. 이곳 남자들은 아내를 4가지 가질 수 있었다. 나는 호세의 월급 봉투를 4개로 나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미나는 여태 창밖에 서 있었다. 호세가 또 창밖을 힐끔 보았다. 또 힐끔거렸단 봐라. 그냥 신기루라고 생각해. 나는 사납게 말했다. 그 아리따운 신기루는 마침내 결혼을 했다. 나는 몹시 기뻐하며 미나에게 옷감을 한아름 선물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은 모두 시청에서 관리했는데 하루에 커다란 통 하나만큼만 주어졌다. 목욕을 하면 빨래를 못하고 빨래를 하면 설거지와 청소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물통에 물이 얼마나 있는지 잘 계산해서 집안일을 해야 했다. 게다가 시청에서 받아오는 물은 모두 짠 물이라 식수는 상점에서 파는 담수를 사다 먹어야 했다. 물, 사막에서는 정말 귀하디 귀한 것이었다. 지난주 일요일 우리는 사막에서 야영하며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시내에서 열리는 낙타 경주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모래 태풍이 휘몰아치는 날씨라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모래로 뒤덮여 꼴사납기 그지없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뛰어들어 물을 끼얹었다. 좀 깨끗한 모습으로 낙타 경주에 참가하고 싶었다. 사막 주재 스페인 방송 기자가 나를 찍어 다큐멘터리에 내보낸다고 했기 때문이다. 온몸에 비누칠을 했는데 갑자기 물이 뚝 끊겼다. 나는 급히 호세를 불러 옥상 물통을 보고 오라고 했다. 텅 비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돼. 이틀이나 집을 비워서 한 방울도 안 썼잖아. 나는 너무 놀라 큰 수건을 몸에 휘감고 맨발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마치 악몽처럼 물통은 텅 비어 있었다. 고개를 돌려 이웃집 옥상을 보니 밀가루 포대 수십 개가 널려 있었다. 우리 물이 저기에 다 쓰인 것이다. 할 수 없이 수건으로 피눈물을 닦아내고 낙타 경주에 가야만 했다. 그날 오후 노는데 일가견이 있는 스페인 친구들은 모두 낙타에 올라타고 바람처럼 질주했다. 정말 장관이었다. 그러나 나는 땡볕 아래서 그 모습을 멀뚱멀뚱 지켜봐야만 했다. 이 낙타탄 기사들은 내 곁을 지나칠 때마다 나를 놀려댔다. 겁쟁이래요, 겁쟁이래요. 그래도 이런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다. 땀이 나면 온몸이 가렵고 비누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올까봐 낙타를 탈 수가 없었다고. 이웃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집주인의 큰딸 쿠카였다. 쿠카는 온순하고 총명하고 생각도 깊은 소녀였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생각하는 방식이 나하고는 너무 크게 달라서 나는 쿠카가 내린 판단에 기함할 때가 왕왕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호세와 나는 시내 호텔에서 열리는 칵테일 파티에 가게 되었다. 나는 오랫동안 입지 않은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다려놓고 평소에는 하지 않는 꽤 비싼 장신구도 꺼냈다. 파티가 몇 시지? 호세가 물었다. 8시. 시계를 보니 15분밖에 남지 않았다. 옷을 입고 귀걸이를 달고 나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평소 늘 신발장 속에 놓여있던 하이힐이 보이지 않았다. 호세에게 물었지만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다. 아무거나 신고 가지. 호세는 기다리는 걸 가장 싫어했다. 나는 신발장을 다시 살펴보았다. 운동화, 남학신, 샌들, 헝겊신, 장화는 그대로 있었지만 내가 입은 검은 드레스에는 다 어울리지 않았다. 조급하게 다시 신발장을 뒤지는데 웬 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이게 뭐야? 왜 여기 있지? 신발장 안에는 더럽기 짝이 없는 시커멓고 뾰족한 사막 신발 한 켤레가 얌전히 누여 있었다. 바로 쿠카의 신발이었다. 쿠카 신발이 여기 있다면 내 신발은? 나는 쿠카네 집으로 부랴부랴 달려가 쿠카를 붙들고 사납게 다그쳤다. 내 신발 내놔. 왜 내 신발을 막 가져가니?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버럭 소리를 질렀다. 빨리 내놔 이 맹추야. 쿠카는 꼼지락꼼지락 신발을 찾기 시작했다. 부엌, 깔개 밑, 염소우리, 문 뒤쪽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내 하이힐은 보이지 않았다. 동생이 신고 놀러 갔나 봐요. 없는데요. 쿠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내일 다시 와서 혼내지 마.
나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왔다. 칵테일 파티에는 할 수 없이 하얀 면 원피스에 샌들을 신고 갔다. 번쩍번쩍 화려하게 치장한 부인네들 틈에 낀 나는 정말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심보 고약한 호세의 동료 하나가 일부러 나를 칭찬했다. 아주 멋진데요. 오늘 저녁은 꼭 양치는 소녀 같네요. 아이고, 지팡이 하나가 모자라는군. 다음 날 아침 쿠카가 내 하이힐을 돌려주러 왔다. 이미 신발골은 말이 아니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신발을 획 낚아챘다. 지금 화내는 거예요? 나는 뭐 화낼 줄 모르는 줄 알아요? 쿠카는 얼굴을 붉히며 성질을 내더니 이어서 말했다. 빌려갔던 신발은 이미 돌려줬고 내 신발은 아직 여기 있는데 화를 내도 내가 더 내야죠. 나는 쿠카의 황당무계한 해석에 폭소를 터뜨렸다. 쿠카, 너 정신병원에 가봐야겠다. 나는 쿠카의 관자놀이를 가리켰다. 무슨 병원이요? 쿠카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되물었다. 관두자. 쿠카, 너한테 먼저 물어볼 테니 너도 이웃 여자들한테 가서 물어봐. 우리 집 물건 가운데 칫솔하고 남편 빼고 너희가 빌려가지 않은 게 뭐가 있니? 그러자 쿠카는 꿈에서 깨어난 듯 대뜸 물었다. 칫솔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 말에 울컥해서 나는 소리를 빽 질렀다. 야, 나가. 당장 나가. 쿠카가 주춤주춤 물러서면서 말했다. 나는 그냥 칫솔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그리고 난 당신 남편은 필요 없다고요. 진짜로.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거리에서 쿠카가 이웃 여자들에게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보세요, 보세요. 쌈마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이런 이웃들에게 감사한다. 내 사막 생활은 이들 덕분에 오색 찬란해졌다. 외로움을 맛볼 틈조차 없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